안녕하십니까, 너꿀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방송을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어제 영상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던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총 17개의 댓글이 지금까지는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을 표현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슈퍼챗 또 보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후원 감사드리고요. 또 부끄럽지 않은 하늘과 여파마의 주주로서 또는 내용을 전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유튜버로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보내주신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꼭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해봤냐면 그 지난 2025년 7월 24일 지난달 기사긴 한데 신경과 전문의들의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미국 신경과 전문의 5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중에서 브랜드보다 기전과 적응증이 우선이다 라는 설문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요즘에 그 이번에 댓글에도 좀 달아주셨는데 그 중증근무력증 시장에 여러 가지 약들이 지금 이제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거든요. 뭐 C5 보채라든지 우리의 FcRn 저해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약물들에 대해서 허가가 점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RNA 약물까지도 허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분들 주주분들의 그 근심, 걱정, 뭐 중증근무력증 시장이 너무 비집고 들어가기 힘든 시장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또 있으신 것 같고 걱정도 되시는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아니면 주주분들께 한번 안내를 해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는 뭐 일선의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경쟁이 심하더라도 어떤 약물의 선호도가 높아서 의사들 사이에서 그 약물의 처방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경쟁 심화를 뚫고 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근심 어린 걱정을 조금은 해소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게 뭐 딱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뭐 브랜드라는 약물보다는 그 뭐라 그러죠? 그 기전 약의 원리 같은 그런 애들이 훨씬 더 좀 이게 의사들에게 더 선호감을 느낀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 비브가르트라는 사례도 나와요. 모범 사례로 제시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이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읽는 것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그냥 뭐 회사나 약물 이름과 뭐 지주도 아니면은 뭐 이런 사례들 같은 것들을 좀 나온 짧은 기사니까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약사공론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기전과 적응증이 우선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mRNA 치료제라고 siRNA였나요? 아무튼 그 C5 보채 이번에 최근에 어젠가 그젠가 나왔죠. 뉴스가 오늘 나왔나? 네, 아무튼 나왔는데 댓글에도 달아주셨는데 그 약물 때문에 중증근무력증 시장이 경쟁이 심화되는 거 맞나요? 그건 맞죠. 그건 맞아요. 중증근무력증 시장은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자, 그러면 그 댓글 달아주신 분이 댓글로도 좋은 댓글 달아주셨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중증근무력증 시장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병의 기전과 원리가 어느 정도 명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FcRn 저해제든 C5 보채로 인한 약의 원리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증근무력증이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는 그 중증근무력증이라는 그 병의 기전 원리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어제 제가 방송드린 것도 있지만 그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가 음성인 환자들도 이번에 아제넥스가 임상을 성공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항체들에 의한 공격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밝혀지고 있기도 하고, 중증근무력증에 대한 그 약의 원리나 질환의 원리 같은 것들이 많이 규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쟁 약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 경쟁 약물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효과가 가장 좋은 약물 또는 기전이 시장을 대부분 차지할 거다. 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휴미라도 마찬가지였죠. 휴미라도 효과가 워낙 좋았고 사람들의 반응도 좋았고 의사들의 반응도 좋았고 그만큼 적응증 확장도 빨랐고 많은 경쟁 약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잠식할 수 있었던 거는 휴미라가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효과와 기전의 차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약이 한 가지 질환에 20개, 30개가 들어와도 그 중에 베스트 인 클래스는 있습니다. 뭐 20개의 약이 모든 시장을 다 20분의 1씩 나눠서 가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중에 베스트 인 클래스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게 봐지냐면 이제 중증근무력증을 허가받았다라는 정도로 뭔가 우와 대박이다 라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냐면 중증근무력증이라는 질환 내에서는 이 질환 내에서는 물론 편의성 또 이제 어느 정도 담보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효능 면에서도 어느 정도 담보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편의성 면에서는 이번에 나온 그 C5 보체의 약물은 그 최근에 나온 게 그 어느 회사 거였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나온 게 잠시만요. 제가 좀 찾아보면 어디 보자. 리제네론에서 나온 거네요. 리제네론에서 나온 RNA 치료제라고 하는 중증 근무력증 3상 성공에 대해서 일단 투여 방법이 4주 간격 단위로 투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리제네론에서 나온 거는. 그만큼 편의성이 좋아진 거죠. 편의성이 좋아졌고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약물을 매주 투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생긴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데이터거든요. 데이터. 이게 데이터가 효과가 만약에 뭐 4주 만에 한 번씩 약물을 투여한다고 하는데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약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맞고 효과가 10 정도 나오는데 리제네론 약물은 4주에 한 번 맞지만 효과가 5밖에 안 나와요 라는 약물이면 환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처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좀 상황이 덜 심각한 환자들은 4주에 한 번이고 효과가 5점 정도만 나도 이 환자는 충분히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분들은 그 약물을 쓰실 수 있고요. 또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심각한 환자들은 매주 투여를 해서 효과가 10 정도 나오는 약물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심각도마다 다르고 환자의 상황마다 다르고 그 약의 효능이 어떻게 적용되냐에 따라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의사들의 처방이 달라질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약이 많아진다는 건 의사들의 선택 권한이 많아진다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선택적으로 환자들에게 처방할 수 있는 건데 결국은 데이터가 좋아야 된다. 데이터가 밑받침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리제네론에서 이번에 나오는 약물은 데이터가 아직 정확히 공개된 건 없어요. 그냥 플라시보 위약 대비해서 약물 투여군이 유의미하게 점수 개선이 되었다라는 정도인데 지금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에서 밀고 있는 건 중증 근무력증에 대해서는 지금 MSE 점수를 밀고 있거든요. MSE 점수. MSE 점수 지표? 뭐 지표라고 할까요? 최소 증상 발현 지표. 그러니까 환자가 예를 들어서 약물을 이뮤노반트 같은 경우면 약물을 매주 투여를 하지만 일반인과 똑같은 정도, 그러니까 중증 근무력증의 증상을 거의 느끼지 않은 정도로 뭐 6주 이상 지속된 6주로 연속돼서 지속된 환자의 지표를 MSE 지표라고 설정을 해서 결과 발표를 했는데 그게 알제넥스보다 훨씬 좋게 나왔고 그리고 알제넥스는 지표 자체가 어쩌다 한번 MG-ADL 점수라고 하는데 이게 뭐 간단히 써볼까요? 과거에 많이 설명을 드렸어서 ADL 점수가 0점 또는 1점이면은 일반인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MG라는 중증 근무력증 안에서 이 증상을 평가하는 척도가 MG-ADL 점수라는 게 있는데 그 점수가 0점 또는 1점이면 일반인과 비슷한 정도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예요. 근데 이거 한올은 그러니까 이뮤노반트는
이거를 6주 연속 MSE를 달성한 환자로 기준을 정했고, 아제넥스는, 경쟁사 아제넥스는 투여 기간 중 단 한 번이라도 0점 또는 1점이 나오면 MSE 환자다, MSE 달성이다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뮤노반트가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뮤노반트가 훨씬 높은 비율로 MSE 지표 달성을 했다고 결과 발표를 했어요. 그 MG 임상 3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웬만한 MG 적응증 안에서는 약물을 여러 개가 나와도 비교가 뭐 아무리 좋은 약물이 나와도 이 MSE를 얼마나 달성하느냐가 기준이 될 거다라는 게 지금 이뮤노반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환자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의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약물이 효과가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가 지속될수록 그 약이 호평을 받게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라는 경우는 암과는 좀 달라요. 암은 사실 치료가 목적이거든요. 암은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자가면역질환은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일상생활을 얼마나 꾸준히 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암 같은 경우는 치료되면 땡큐 끝 이렇게 되는데, 자가면역 질환은 꾸준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컨디션이 좋고 어느 날은 안 좋고 이러면 약의 효능이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없죠. 근데 꾸준히 관리를 받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꾸준히 되더라 라는 정도가 되어야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이 MSE 지표라는 게 나중에 자가면역질환 MG 중증근무력증에서는 이 MSE라는 게 평가 기준 척도가 될 거다. 그러니까 향후에 약 처방을 할 때도 의사들이 뭐 MG ADL 점수 개선 정도로 보는 거는 뭐 대부분의 약물들이 다 개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베스트 인 클래스를 찾아내려면 MSE 지표를 볼 수밖에 없다. MSE 지표에서는 다른 약물들도 다 차이가 나고 월등한 약물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는데 누가 더 연속적으로 더 일상생활을 보장을 하느냐라는 정도는 약물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시점에서 0.1점 나온다면, 아제넥스 약처럼 나온다면 뭐 대부분의 환자들이 잠깐 컨디션이 좋아졌다가 어느 날은 좋네 오늘은 나쁘네 뭐 이런 상황이 약을 투여 받음에도 불구하고 느낄 수 있고, 이뮤노반트 같은 경우는 뭐 6주 연속 쭉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내가 이 병이 나았나? 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MSE 지표가 중요한 지표가 될 거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댓글로 MG3상 리제네론 MG3상 통과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분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MSE 지표가 나중에 이제 이뮤노반트도 2027년인가요? MG 중증근무력증 2028년인가 아무튼 2027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MG 중증근무력증 결과 발표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MSE 지표를 아마 많이 강조를 할 것 같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뭐 그 전에 다른 대형 제약사의 라이센스 아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M&A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된들 안 된들 MSE 지표가 아마 가장 중점이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다른 경쟁약들에 비해 차별점을 두게 되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제네론과 중증 근무력증에 대한 약물의 경쟁은 피할 수 없으나 투여 간격도 리제네론은 4주 간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4주 간격의 약물이라면 편의성이 월등히 좋긴 하죠. 하지만 그 약물의 어느 정도의 효능인지, 그러니까 MG-ADL 점수가 완전 0점 또는 1점을 유지하면서 4주에 한 번 투여한다면 이거는 완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 데이터를 봐보고 그 정도가 아니라면 경쟁 상대가 될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데이터 면에서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MSE 점수가 이뮤노반트가 월등히 높다면 경쟁 상대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계열도 좀 다르고
FcRn 저해제를 통해서 이게 경쟁을 하려면 알제넥스가 경쟁사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맞지, 리제네론이 경쟁사다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요. 이건 의사들이 어떤 약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FcRn 저해제를 써야 되는지 C5 보체 관련 약물을 써야 되는지라는 거는 의사들이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 기전 면에서 만약에 이 환자는 일상생활을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러니까 FcRn 저해제, 이뮤노반트 약으로 꾸준히 일상생활을 하게끔 하는 게 먼저야 라면 그 약을 처방하는 게 먼저고요. 만약에 이 사람은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되는데 가끔 약만 맞으면 되겠어 하는 것들은 이제 4주에 한 번 맞는 약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객관적으로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데이터를 봐야 된다. 데이터를 보고 이런 MSE 지표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봐야만이 중증 근무력증 시장이 어떻게 개편될지 알 것 같고, 그리고 이 C5 보체 리제네론 약물이 나오고 뭐 리제네론이 MG 시장을 다 장악할 거냐, 또 그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를 찾는 게 먼저다. 그래서 아제넥스가 일단은 지금 베스트 인 클래스 자리를 갖고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퍼스트 인 클래스이자 베스트 인 클래스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매번 이렇게 잘 올라가는 것 같고, 이제 이뮤노반트 차례가 오고 있습니다. 이뮤노반트 차례가 퍼스트 인 클래스는 놓쳤지만 베스트 인 클래스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고, 6주 연속 MSE 달성 환자들의 비율이 월등히 아제넥스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중에 약물에 대한 데이터가 객관적으로 공개가 된다면 베스트 인 클래스 자리를 차지할 때가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남겨주신 게 같은 분이 남겨주셨는데, 9월 갑상선 학회에서 그레이브스병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예,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토클리맙 데이터가 그 전에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공개가 됐고요. 공개가 됐고, 그 다음에 논문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더라? 그런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갑상선 호르몬 수치에 대한 그런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였나요? 로이반트에서 그때 컨퍼런스 콜 같이 업데이트 콜을 할 때도 살짝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 항체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이렇게 너무 급격히 오른 환자들, 그러니까 갑상선 항진증을 갖고 있는 환자들,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레이브스병 환자들은 갑상선 수치를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갑상선 수치를 떨어뜨리고 나서 갑상선 수치가 다시 돌아오는 기간, 갑상선 수치가 다시 올라오는 기간이 그게 6개월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6개월 후 관해 데이터를 보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시점을 6개월로 설정한 건 그 갑상선 수치가 다시 돌아오는 기간이 6개월이라고 가정을 하고 하는 건데, 그게 모든 환자가 다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환자마다 케바케예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환자는 6개월 만에 돌아오는데 어떤 환자는 8개월이 지나도 갑상선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되는 환자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환자는 3개월 만에 갑상선 수치가 다시 확 올라와서 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환자는 갑상선 수치가 1년 동안 유지가 되는 환자도 있을 수 있고, 그건 이제 데이터를 까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로이반트에서 기대하는 건 이런 6개월마다 환자들이 다 갑상선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가 될 거야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갑상선 수치가 1개월이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다시 갑상선 수치가 올라오는 환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목적은 뭐냐, 그 ATD 항갑상선 약물로 인해서 항갑상선 약물로 인해서 조절이 되는 환자들은 의미가 없죠. 저희가 지금 임상을 해야 되는 의미가 없고, 그 환자들은 이미 약물이 잘 반응하기 때문에 이뮤노반트와 전혀 상관이 없고요. 항갑상선 약물을 투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들의 질환이 개선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항갑상선 약물을 들지 않는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이뮤노반트가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환자들이 이제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서 정상 생활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유지되는 게 한 달이 되든 3개월이 되든 6개월이 되든 컨트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70년 80년간 항갑상선 약물 ATD로만 처방을 받았었는데, 그 약물로 안 듣는 사람들은 매번 지금 고생을 하면서도 그 약물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꾸준히 복용을 하고 있는데도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제는 그 치료제가 나오게 됐고 조절이 가능하게 됐고 그 중에서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가 얘기하는 건 그 중에서 약 10%만이라도 6개월 동안 관해 데이터,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약물 처방 없이 환자가 일상생활을 가능한 정도만 되더라도, 딱 그 인원의 10%만 되더라도 충분히 이 약은 성공이다.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ATD 약물이 안 들면 자포자기하고 어쩔 수 없어요. 수술을 하든지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든지 해서 치료를 받으시고 평생 갑상선 저하증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안내할 걸 아닙니다. 이제는 다른 약이 나왔습니다. 그레이브스병도 어느 정도 케어가 가능합니다. 치료가 가능합니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뮤노반트 약물을 처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관해 데이터를 보는 건 이 약물이 얼마나 환자들에게 약물 투여 없이 환자의 상황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정도로 유지가 되느냐, 그 데이터를 보는 거지 컨트롤이 되냐 안 되냐 데이터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잘 나왔고요. 그래서 갑상선 학회에서는 사실 중요한 건 6개월 동안 유지되는 환자 수가 얼마나 되냐가 아니고요. 그게 1개월이 유지가 되든 3개월이 유지가 되든 6개월이 유지가 되든 6개월까지 유지가 된 환자들이 많으면 좋긴 좋겠죠. 하지만 그게 메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왜 6개월 동안 유지된 환자가 10%밖에 안 돼? 거의 한 달 만에 다 돌아왔네. 갑상선 호르몬이. 야, 그러면은 이거 약 실패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단 10%라도 6개월 동안 환자 개선이 있다면 그 와중에는 그러면 나머지 90%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더 유지가 되든지 아니면 덜 유지가 되든지, 대부분 덜 유지가 됐겠죠.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인 상황이 덜 유지가 돼서 대부분 투약 기간이 뭐 3주 후에 다시 돌아왔다, 3개월 후에 다시 돌아왔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다시 높아졌다, 뭐 1개월 후에 다시 높아졌다는 환자들이 많더라도 중요한 건 이제 컨트롤이 된다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좀 봐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그리고 그 TED 데이터도 같이 이제 좀 미리 보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왜냐면 그레이브스병 환자를 모집하다 보니까 TED를 동반한 환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환자들도 이제 바토클리마블 투여를 받았을 수 있는데,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도 그 데이터도 보는 것도 되게 좀 기대가 된다. 왜냐면 TED 약물이 테페자라는 약물밖에 없고, 지금 같은 계열의 약물, 다른 약물이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비리디안이었나요? 그 회사에서 나온 약물도 이제 곧 삼상 성공을 하고 승인 신청을 하게 될 텐데, 그 약물들은 이제 뚜렷한 부작용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청력 소실이라든지 강력한 부작용들이 있고, 아무리 비리디안에서 만든 약물이 좀 안정적으로 개발이 됐다, 부작용이 좀 덜하다 하더라도 일단 IGF-1R을 타겟하는 그 기전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기전 의사들이 판단할 때는 브랜드보단 기전을 먼저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전을 IGF-1R로 하게 되면 아무리 안정적이더라도 의사들 입장에서는 청력 소실이라는 부작용의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테페자라는 약물을 대체할 수 있는 약물이 뭐가 있냐 하는 것들이 향후에 화두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이뮤노반트가 이제 9월 달에 학회에서 발표할, 갑상선 학회에서 발표할 데이터를 TED 데이터도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상업화에 대한 얘기가 좀 스멀스멀 올라오긴 할 거고요. 그거를 한올과 이제 논의를 해본다곤 했으나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그런 부담이 없지 않아 있긴 하고, 그리고 뭐 상업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 TED라는 질환 자체가 바토클리마블 계속 투여되는 건 아니거든요. 단기간 딱 투여를 하고 관리해 놓은 상태에서 또 사람 생활을 지내다 일상생활 하다가 나중에 또 갑상선 암병증이 재발했을 때 다시 약을 처방받아서 투여하는 이런 방법으로 케어가 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도 케어가 가능한 정도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TED가 뭐 상업화를 안 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대신 이제 제가 주식을 사거나 투자를 할 때는 안 해도 그만이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가격이면 그런 불확실성 어느 정도 많이 반영되어 있는 가격이다 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TED가 상업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투자할 때는 된다 하면서 하는 것보다, 아니어도 이 정도 가격이면 싼데 한올바이오파마 주가가 아니어도 지금도 싼 가격이고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어서 뭐 주가 입장에서는 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단 주주 입장에서는 했으면 좋겠죠. 당연히. 그죠? 네, 상업화 당연히 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제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은 한 2개 정도 남겨주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질문은 거의 없으셨고 대부분 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해 주신 분이 대부분이라서 답변 잘 받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제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뮤노반트 주가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뮤노반트 주가는 제가 봤을 때 내년에 1402 데이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오늘 이제 새벽 2시 반쯤 한국 시간 이제 돌아오는 한 4시간 반 5시간 뒤네요. 5시간 뒤쯤에 시작할 주주총회에서 무슨 좋은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내용이 나오면 좋겠는데 좋은 내용이 안 나온다면 갑상선 학회를 기준으로 갑상선 학회에서 그레이브스병 관해 데이터가 좀 좋게 나와준다면 주가가 움직일 것 같고요. 데이터를 확인해야 움직여요. 요즘에는 기대감으로 막 가지는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주식은 특히나 옛날에는 기대감만 있으면 막 미리 가고 그랬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고요. 바이오 딜이 터진다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다거나 해야 좀 그 다음에 확인하고 올라가는 수급들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좀 보이기 때문에 당장의 저희 모멘텀은 오늘 할 이뮤노반트 주주총회와 다다음 주에 있을 갑상선 학회 데이터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TED 관련 데이터가 미리 좀 나와준다면 그거는 좀 이제 미리 기대감을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데이터가 그것도 나온 거니까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면 좀 주가가 미리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뮤노반트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페드의 금리 인하 이슈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테크 회사 주식들이 대규모 제약사들이 아닌 이상 소규모 바이오텍 회사들의 주식은 지금 금리 이슈에 많은 변동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안 움직이는 이유도 사실 페드에서 금리 인하를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서 한다 하지만 한다 했다 안 했다 지금 막 데이터에 따라서 실업률이나 물가나 이런 데이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뮤노반트는 그거에 대한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그거 무시하고 기대감을 실을 정도의 데이터는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모두가 보셨겠지만 바닥 수준을 밟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지자니 내년 데이터가 또 있고 여기서 더 오르자니 아직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 우리나라 국장은 좀 달라요. 한올은 지금 내년에 나올 데이터가 이뮤노반트 데이터도 있지만 중국이나 일본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일본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거 언제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런 기대감도 있고 내년 양구건조증 치료제에 대해 마무리를 한다고는 하는데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이오 회사들은 워낙 예상 시기를 앞당겨서 발표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무튼 회사 입장에서는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지금 많은 투자를 한올바이오파마에서 하고 있고 파킨슨병도 지금 임상을 1장을 성공을 하고 임상 2상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안에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2상 정도 할 거면 현금이 좀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이거를 2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라이센스 아웃을 미리 해야 되는지라는 것들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라이센스 아웃은 제가 기대를 거의 안 하고 있고요. 한올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진행해도 될 만큼 아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더라도 임상 2상은 끝나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고 현금이 흐름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뮤노반트에서 로열티나 이제 마일스톤을 수령을 하면 현금 흐름이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파킨슨병은. 그러니까 일단은 바토클리맙이나 아이메로프루바트 위주의 모멘텀을 보자면 일본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은 지금도 있고 연말에 터질지 내년에 터질지 모르겠지만 라이센스 아웃을 하긴 할 겁니다. 바토클리맙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일본 판권은 한올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 살아있고 하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 이슈로 왔다 갔다 하는 면도 크지만 그거 외에 한올만의 기업만의 모멘텀도 있다. 그러니까 기업만 보시고 투자를 하셔라. 그리고 나는 내년에 그 데이터 발표하면 그때 사지 그때 오른다며 데이터가 나와야 오른다며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때 되면 장담하는데 못 사십니다. 예, 지금 떨어졌을 때 사 모아 놓으셔야 나중에 그 상승을 다 누릴 수 있지. 안 그러면 그때는 거의 못 사요. 그러니까 뭐 투자 판단은 각자 하시는 겁니다. 뭐 제가 사라고 했다고 사고 팔라고 했다고 팔고가 아니고, 물론 제가 주식을 만약에 다 처분하게 되면 처분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아마 여기다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제가 뭐 선행매매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지금 몇 년째 한올바이오 파마를 모으고 있는 주주로서 한올바이오 파마 회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공부를 같이 하자는 취지의 유튜브지, 절대 제가 선행매매로 여러분들의 리딩을 하면서 수익을 누리겠다 하기에는 지금 영상을 1년 넘게 찍고 있기 때문에 리딩방이 이렇게 오래 가진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악의적으로 그걸 하려고 했으면 사라고 해놓고 저만 팔고 나오고 다른 영상, 다른 종목 영상 찍지. 미쳤다고 제 유튜버에 한올바이오 파마 하나 회사로만 영상이 지금 113개를 올렸는데 이게 지금 114개거든요.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투자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겠지만, 저는 지금 싼 가격에 사지 언제 사냐 하는 심정으로 지금 열심히 잘 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도 월급쟁이라서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 사지만, 많은 주식을 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잘 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잘 모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주주들로서 응원하고 회사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좋은 투자자로, 긍정적인 투자자로 같이 남아 계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두서없이 얘기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쟁사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꼭 눌러주시고 1000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셨으면 좋겠고 댓글 꼭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제가 하트 누를 때마다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트 눌러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그 슈퍼챗 보내주시는 분들은 제가 당연히 특히나 감사를 드려야죠. 예, 그분들 덕분에 제가 더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금융치료가 훨씬 깨끗하고 가장 효과가 있는 금융치료가 치료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영상 잘 보시면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